본게임2는 코로나 자가 검사 후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것도 어쩌지 못하는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실전입니까? 이게 람보인데요? 이게 되는 겁니까? 람보의 한 장면인데. 네. 우와. 어이구.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반군인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월 15일에 수도 카불 대통령궁을 점령을 하면서 정권을 탈환하게 됐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큰 저항을 하지 않았고요. 이로써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만에 탈레반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정말 언론을 통해서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네. 2021년 8월 31일 저녁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에 걸친 미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끝냈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종전선언 연설 중에 빅토리, 승리라는 단어는 없었고요. 반면에 이제 탈레반은 미군의 마지막 수송기가 아프가니 수도 카불 공항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의 승리다 이렇게 자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간전은 탈레반이 이겼고 미국이 사실상 패배한 전쟁이라는 얘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인데요. 참고로 지난 20년간의 희생된 사람을 보면 미군과 동맹국 군인 그리고 아프간 군경, 민간인 등을 합쳐서 최소 23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비용만 1,000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거의 유일한 그 초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네.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승리를 자신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종전선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미국이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이 전쟁의 시작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탈레반 정권이 당시에 은신 중이던 오사마 빈 라덴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영국군하고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는 개전 2달 만에 2001년 11월에 이제 탈레반 정권을 실제로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쫓겨나게 되고 지도부는 주변의 파키스탄 같은 데서 이제 흩어져서 또 은둔에 들어가게 됐고요. 추종자들은 지방으로도 뿔뿔이 흩어졌고, 네. 그리고 친미 성향의 민간 정부, 민선 정부도 사실 들어섰죠. 여기까지 네. 보면 이제 이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까 초반 상황만 보면 한 1년, 2년 내에 그 단순 이런 스타일의 종전선언이 아니라 그냥 승리선언 빡 하면서 간다 이럴 것 같은데 20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빅토리 없는 종전선언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면 탈레반이 결국 20년에 걸친 전쟁에서 버티고 결국은 승리한 비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인내와 학살 이 두 단어로 압축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 탈레반을 결성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면 물라 오마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비서를 지낸 그 압둘하이 무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탈레반 내부로부터의 비판적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물라 오마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탈레반을 다시 모으기 시작한 게 2002년 5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1년 9월에 9.11 테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직후에 사실은 2001년 말에 미국이 아프간전을 개전해서 아주 짧은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사실은 탈레반을 축출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때까지는 정말 성공적인 전쟁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 그랬는데 탈레반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은 게 2002년 5월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과 한 10여 명 내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추스렸는데 말 그대로 게릴라식 이제 저항을 한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무차별 테러로 미국,
동맹군하고 아프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괴롭히기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탈레반이 재결집을 한 거는 2004년 전후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병 규모만 5만에서 6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 이러한 조직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뛰고 있는 전사도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합치면 10만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 가운데에는 이른바 엘리트 이 특수부대 2개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본격적으로 그 재집결한 시기가 이제 2004년 전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가 보면 이라크 전쟁 때거든요. 아프간 전쟁도 했고 이라크 전쟁도 했죠, 진짜 미군이. 예, 같은 이유로 9.11 때문에 이라크 전쟁을 했는데 관련이 없다는 얘기도 나중에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라크 전쟁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아프간은 이미 이겼고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이유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탈레반이 이 틈을 타서 이제 흩어졌다가 아프간으로 모이기 시작을 한 거고 이런 걸 보면 미군이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혹시 원쌤 그 가보신 데가 많으셔서 아프가니스탄 뭐 이쪽도 가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아랍 국가를 좀 다니긴 했는데 여기는 제가 여행 다닐 때 이미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였고요. 예, 전쟁 중이었고. 근데 아프간은 유명한 게 뭐 미군이 이제 베트남을 상대할 때도 그랬지만 지형적으로 전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죠. 일단 국토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고 또 내륙 국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다의 면에 있지 않으니까 뭐 미군의 함대가 뭐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토마호크 쏘고 뭐 그래가 좀 어렵나요? 그렇죠. 어렵죠 그건. 그래서 침략군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형이 어마어마하게 험준합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요새라고 불릴 정도고 북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 이런 옛 소련 국가들이 접경이 돼 있고 지금 좀 이슬람 성향을 가진 국가들이죠. 서쪽에는 이란, 남쪽에는 파키스탄이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제 좁디 좁은 와칸 회랑 너머로 중국의 이제 신장 웨이월 자치구하고 만나는 이런 내륙 국가거든요. 바다랑 만나진 않았지만 대신에 이제 중국이나 중동, 중앙아시아하고 아랍권을 잇는 이제 교역로의 허브죠. 지상 교역로로는. 그리고 구리하고 금, 석유, 뭐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아연, 수은, 뭐 세륨, 리튬 이런 히토류도 풍부해서 지세는 험난하지만 가능성은 많은 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세 침략은 사람이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됐겠네요.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그 차지하고 싶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대국들의 침탈하고 오랜 내전, 또 내전에 시달린 데다가 이제 그런 데는 또 이렇게 토착 군벌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정치하고 치안이 불안하고 경제로 낙후되고 이런 상태였는데 사실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소련이 원래 먼저 침공을 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예.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간 침공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그 소련의 그 어떤 나쁜 면 이런 식으로 막 세계 평화를 해친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소련이 아프간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그 친소 성향의 누르 모하마드 타라키 정권이 이제 내전으로 붕괴될 상황이 되니까 군사 개입을 한 거였죠. 이건 뭐 미소가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은 그때 소련의 제9중대가 전차 공격 헬기 그리고 기관총 대포 중무장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프간 민병대한테 이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영화에도 그 러시아 구중대 있거든요. 아마 그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아프간 민병대는 개인학위하고 박격포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 그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뭐 지세라든가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1989년 2월에 소련은 10년간 아프간과 전쟁을 한 다음에 빈손으로 이제 전쟁을 끝내게 되죠. 지금과 좀 비슷한 양상이긴 하죠. 그래서 3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사실은 소련의 전철을 좀 길고 더 독하게 밟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는 10년 만에, 미국은 20년 만에 그냥 소위 말씀하신 대 털고 나왔는데, 네. 야, 근데 그쪽 그 전투력이 어느 정도면은, 그러니까 미군과 탈레반이 정말 그 정규군끼리 예? 미군 정규군과 탈레반 정규군이 소위 정통적인 전투를 했다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넓은 평야에서 쫙 이렇게 우리 편 돌격 앞으로 했으면 옛날 로마 시대 뭐 했듯이 그런 싸움이 아니더라도 이 소위 정규전을 했으면 절대 미국이 질 수 없는 그런 전쟁이죠. 근데 그런 전투가 아니었던 거죠. 탈레반이 기본적으로 게릴라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미군의 예봉을 피해서 이제 기습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소규모로 전투를 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탈레반의 최애템, 제일 애용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뭔가 뭐 또
그 반칙 무기 같은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정규적 뭐, 기준으로 뭐 보면. 우리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예. 등장하는 등장하는 그 알라의 유슬봉 RPG7 말고. 말고. 예. 메이케이 당연히 빠지는 거고. 예. 그럼 뭘까요 그러면? 예. IED라고 있어요. 아 급조 폭발물 그렇죠. 그거죠. 예. 임프로바이즈드 익스포시블 디바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급조 폭발물인데 이게 이제 보통 도로의 매설에서 많이 네. 이제 사용이 됐죠. 근데 이게 보면 그림 지금 나오네요. 영상 보시는 이거 지금 헌비 아니에요? 지금 험비가 지나가다가 터져가지고 뭐 산산조각이 나요. 그냥 바퀴가 날라가고. 아니 이걸 누가 찍은 예. 거죠? 이거 무슨 예. 자료 화면인 거 아니면 매설한 사람이 한 건가? 옳고. 근데 보면 실제로 이렇게 터지는 영상이 공개된 것들이 꽤 있어요. 예. 예. 펌비라든지 뭐 외에 뭐 장갑차, 예. 심지어는 미군 전차가 이렇게 아이디에 당하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려서 막 선전한 이제 그런 경우들도 꽤 있죠. 155mm 곡사포탄 또는 120mm 박격폭탄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TNT라든지 보다 고성능 폭약을 활용해서 이제 도로라든지 배수로 주변에 뭐 쓰레기 같은 거를 위장을 해서 놓고 있다가 미군 차량이 지나갈 때 이제 터뜨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뭐 동물이라든지 사람 시체에다가 이제 은닉해 숨겨놨다가 이제 터뜨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터뜨리는 거는 보통 이제 휴대전화라든지 도화선, 발판 등을 이용해서 이제 폭발을 시켰고요. 미군이나 다국정군들이 작전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좀 위험하다 싶은 지역에 할 때는 휴대전화를 마비시키는 이런 일종의 전파 방해 장치 같은 것을 가동을 시키면서 이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이 아이디는 가장 큰 장점이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거죠. 이걸 만들 때 보통 몇십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 가지고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미군의 주력 M1A2 전차인데 이 M1 전차가 한 대에 100억 원이 넘어요. 신형은.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무력화한 말 그대로 전소됐네요. 전소. 네. 와, 이 안에 네. 탑승하고 있던 그 군인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와, 이렇게 폭발력 네. 큽니까? 그러니까 뭐 M1A2 같으면은 RPG 같은 거야 뭐 거뜬히 견뎌낼 수 예. 있는 그런 전차인데 이렇게 이제 아이디에는 그냥 처참하게 이렇게 당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 행정부는 이제 아프간이나 이제 이라크전에서 미군의 이제 사상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이 IED에 의해서 생겼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항상 뭐 창과 방파제잖아요. 그러면 이 IED에 대응하는 수단에 이제 주력을 했죠. 그래서 부랴부랴 미군이 막 도입한 게 뭐냐면 MRAP이라고 있어요. MRAP라고 그래서 지뢰방어 이제 장갑차인데 이게 2007년부터 무려 110억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7,700여 대의 지뢰방어 장갑차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인데 이 MRAP은 특징이 보통 이제 차량 밑에가 평평하잖아요. 근데 MRAP은 이렇게 V자형으로 생겼어요. V자형으로 생기다 보면 밑에서 터졌을 때 이 폭발력이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폭발력을 분산시켜서 위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폭발용 제거 로봇도 이때 본격적으로 이라크 아프간전에 등장해서 이제 활약을 했는데 텔론이라고 보면 장난감 같아요. 굉장히 작은데 로봇팔이 있죠. 로봇팔로 폭발물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제거하다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지기도 하지만 수리하기 쉽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은 이게 텔론 한 대가 병사 2명을 살렸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도 합니다. 미국 하면 딱 그 이미지가 험비 아니라 MRAP인데 탈레반은 또 그에 맞서는 이게 있었다고요. 기가 막힌 게 있었답니다. 탈레반 입장에서는. 네, 얼마 전에 그 미군 나가고 난 다음에 뭐 도로에서도 사진 찍히고 한 거 제가 봤는데 예.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의 필수템, 가난한 군대 현대판 기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테크니컬이란 이름의 장비인데 이 테크니컬이라는 말은 그냥 기술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가벼운 민수용 트럭, 일반 트럭에
기관총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개조한 다음에 또 미사일도 개조한 다음에 이제 소규모 인원으로 적진을 들쑤시는 즉석 전투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저 포 말고 이제 탱크 차 앞쪽을 예. 보시면 많이 보던 차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당장 길에 나가면 이게 장안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볼 수 있는 예. 국산 이제 트럭을 개조한 이 테크니컬에서 지금 122mm 다연장 로켓포가 발사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배추 많이 쓰고 그렇죠.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예, 그렇죠. 소규모로 이렇게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요걸 통해서 진짜 네. 근데 그 배추 트럭이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됐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도 익숙한 봉고, 포터 이런 국산 중고 트럭들이 어떻게 저리 이제 수출이 돼가지고 다연장 로켓포나 중기관총을 장착한 전투 차량으로 변신을 한 거고 미군의 험비가 대당 19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 2011년 기준으로요. 근데 이제 탈레반이 사용하고 있는 이 국산 포터 트럭의 경우에는 개조 비용을 포함해도 3,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475만 원 수준이면 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게다가 연비도 엄청나게 좋고요. 이렇게 무거운 그런 군용 차량은 비교되지 않고 잔고장도 없고 한국차. 그렇죠. 여기 무슨 암호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무슨 뭐 방지 장치가 있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민수형 아니에요, 우리 네. 생활용. 파키스탄 출신 딜러들이 전 세계 중고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요? 외국 나가시면 파키스탄계 딜러들 진짜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부품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까 지형이 이렇게 파키스탄이 붙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인접해 있다면서요, 국가가. 예. 여기저기서 보내가지고 어떤 이 국산 차량의 부품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좀 한국보다도 좀 오래된 거 한국에 없는 것도 많거든, 단종된 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의 확산에 일조하게 되고 물론 이제 이 장비 정도로 공중 미사일 화력에 압도하는 그런 전면전에서 승리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비대칭 전력의 균형추를 맞추는 일종의 보완제로서의 효용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대규모 재래식 전쟁보다는 이제 국지전이 많아진 그리고 이제 도시 시가전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별로 훈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성이 높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참 이거 암울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찍힌 사진인데 솔직히 차 이거 그 메이커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솔직히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없는 거고요. 근데 솔직히 뭐 이 탈레반이 전술을 쓰면은 정말 뭐 그 막 잔혹하고 네. 뭐 이런 뭐 물불 안 가리는 뭐 이런 작전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탈레반은 이 규모는 작지만 뭐 암살 또 가장 무서운 게 자살폭탄 테러 아닙니까? 그쵸, 예. 끔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 이런 타겟은 누구냐? 뭐 주요 정부 관리들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인권운동가, 언론인, 뭐 탈레반이 집권한 다음에 여성 법적주의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고위 공직에 있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살해를 했다는 거죠. 또 자살폭탄을 한 주체도 정말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들만 나선 게 아니고 여성,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 이제 동원해서 사실은 이제 충격을 줬죠.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저렇게 어린애가 무슨 자살폭탄 조끼를 메고 어떻게 뭐 한다든지 이걸 상상하기 힘든 그렇기 때문에 방심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당하면서 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탈레반이 이제 그런 허점을 활용해서 또 이런 자살 공격을 펴기도 했죠. 네. 그럼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참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또는 여성이 뭐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끼 입고 이렇게 누르고 근데 터지면 이게 엄청난 파괴력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뭐 C4, 컴포지션 4 폭약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파괴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명 가하가 급적 많은 사람들을 죽고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 폭약 안에다가 뭐 못이나 볼트, 뭐 너트 이런 금속 물질을 많이 박아요. 네. 어떤 쇠구슬도 놓고 해가지고 이 파편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어린이들까지 거기에 이렇게 동원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세뇌를 또 세뇌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이죠. 지상의 삶은 어차피 낭비에 불과하고 또 뭐 살기도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자살 폭탄 공격으로 공을 세우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애들은 뭐 다 믿게 되는 그렇죠. 거고. 너희 엄마도 천국 가고 아버지 천국 가고 형도 천국 가다 이런 얘기 했을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뭐
당장 네. 뭐 죽는 것도 모르고 정신 차리고 나면 천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탈레반은 보통 인근 지역에서 모집한 이제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외부 세계와 고립을 시키고요. 가난과 궁핍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황당한 가문이설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요. 그리고 애들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종교교육도 받고 세뇌죠. 그리고 총기 사용, 뭐 자살용 조끼 제작, 매복 이런 군사 교육을 받는데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을 죽으라고 보내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부모들이 보내는 건 이제 공짜로 밥을 얻어먹고 교육까지 네.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아이들도 기지로 보내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부모도 속고 뭐 아이도 속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야금야금 세력을 확충하던 시기인 2005년 6월경 일인데요. IED, EFP 테크니컬은 이것에 비하면 엄청난 하이테크 군사기술이라고 합니다. 첨단 미군을 내먹인 탈레반의 레알 고전 전술 무엇일지 본방자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흔히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하죠. 탄생인 버스와 죽음인 데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지, 즉 초이스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이렇듯 선택이 중요하건만 살아가다 보면 종종 선택을 해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과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딜레마가 우리 목숨과 얽혀 있다면 어떨까요? 작전이냐, 생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대원들의 사연, 본방사수하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미국을 발칵 뒤집히게 한 히데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다름 아닌 미군의 자랑, 네이비실 특수부대원들이었는데요. 그런 그들이 작전 중 무려 19명이나 사망한 것. 이는 레드윙 작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레드윙은 탈레반의 지휘관급 인물인 아마드 샤를 제거하기 위해 비밀리에 실시된 작전이었는데요. 동네 구멍가게쯤으로 여겼던 탈레반은 어느덧 세력을 키웠고 그 숫자도 어마어마해졌죠. 예상 밖 대규모 군단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미군은 단 4명의 네이비실 대원들에게 정찰을 명했는데요. 데니 P. 디츠, 마이클 P. 머피, 매튜 G. 엑설슨, 그리고 마커스 러트렐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아마드샤의 본거지인 마을에서 한 발 떨어져 멀리서도 상대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깊은 산속 구석에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순조로웠던 작전에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들이었으니 하필 산속을 지나가던 아프간 양치기와 조우한 것이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은 살상하지 않는 것이 법도였는데요. 하지만 과거 다른 특수부대에서도 민간인을 풀어주었다가 밀구를 당해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양치기를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대원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로 했죠. 그 결과 한 명은 사살을, 또 한 명은 기권을, 그리고 또 다른 대원과 마커스는 살려주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덕분에 양치기는 이를 함구하는 조건으로 무사히 풀려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왜 빗나가지 않는지, 사건이 발생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탈레반군은 산을 포위하고 말았죠. 사실 이곳에서는 양치기들이 종종 미군을 공경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휘파람을 불거나 비둘기를 날려서 탈레반군에게 적의 위치를 노출시킨 것이죠. 믿어서는 안 됐던 양치기 배신과 갑작스러운 반군의 공격에 대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찰 임무였기 때문에 중화기를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100여 명의 탈레반군이 총을 들고 쫓아오기 시작한 건데요. 제 아무리 특수부대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별 수 있었겠습니까? 무차별 총격전에 부대원들은 복부와 손에 부상을 입었고 4명이었던 용감 무쌍한 전사들은 어느새 단 한 명 남았고 최후의 1인이 된 마크스 역시 척추에 금이 가는 등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잠시 몸을 숨긴 틈을 타 그는 무선으로 이 상황을 본부에 알렸고 지원을 요청했죠. 이윽고 마커스를 부조할 MH-47 헬기가 도착했지만 손쓸 새도 없이 탈레반의 RPG-7이 헬기를 관통 맥없이 꼬꾸라지고 말았는데요. 기체는 산골짜기 밑으로 추락했고 탑승한 네이비실 부대원 16명 전원 사망이라는 끔찍한 참사를 낳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마커스를 감싼 그 순간 그의 앞에 한 민간인이 나타나는데요. 양치기를 떠올린 탓일까요? 민간이 등장해 마커스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민간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커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죠. 아픈 그를 자신의 마을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고 먹거리와 물 그리고 쉴 수 있는 안식처까지도 제공을 했죠. 민간인 이름은 모하메드 굴랍, 파슈툰 부족 사람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위험에 처한 이는 보호해야 한다는 파슈툰 완리라는 관습을 지켜온 부족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굴랍 역시 마커스가 누군지는 모르나 생사를 오가는 그를 외면할 수는 없었던 거죠. 굴랍의 보호 덕에 잠시 몸을 피한 마커스는 다시 한번 구조 헬기를 요청했고 이번에야말로 무사히 작전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겨진 굴랍은 마커스를 보호한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는데요. 탈레반은 굴랍을 배신자로 간주해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그의 가족들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굴랍은 결국 고향을 떠나 미국 측이 제공한 텍사스의 은시초로 몸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고비를 넘긴 마커스와 굴랍은 미국에서 다시 재회를 했고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는 이들의 사진은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절차절명의 순간 눈앞에 놓인 선택의 유로에서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마커스와 네이비실 대원들 그리고 굴랍 미 특수전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는 작전이었지만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도 내지 않으려 했던 이들의 용기와 선택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사실 뭐 민간인인지 탈레반인지 겉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어린애가 양치기가 뭐 구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은 베트남전에서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생명과 직결되는 윤리적인 딜레마에 봉착하는 거 우리 같으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안 놓이기를 바라게 되죠. 예.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저 위치에 안 갔으면 좋겠다 나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탈레반 하면 공포 정치의 이미지가 정말 강한데 탈레반이 또 주민과 융합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특히 미군의 아프간에서의 대탈레반 작전은 주 수단이 뭐였냐? 공습이었어요. 예. 특히 초반에는 이제 미국 특수부대는 물론이고 CIA까지 유언까지 들어가서 표적을 어디로 폭격하라고 미국 B-50 폭격기라든지 전투기를 불러서 폭격을 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공습을 하다 보니까 2,000파운드 폭탄 같은 경우는 살상 반경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히 투하 폭격을 해도 주변에 부수적인 피해, 민간인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또 심지어 아군 피해가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6일까지 발표한 이제 공습 현황 데이터인데요. 그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아프간 사상자 3,977명 중에 40%에 달하는 1,598명이 어린이였다. 예. 이런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군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폭탄도 이제 멍텅구리 폭탄 안 쓰고 제이담이라든지 정확도가 높아진 폭탄 또는 미사일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민간인 사상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주범이 미군의 이제 무인 항공기죠. 예. 무인 항공기는 아프간에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본토에서 원격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 공군 공중전사령부하고 특수전사령부가 네바다주하고 뉴멕시코주하고 플로리다 있고 여기서 이제 프레데터 정찰기 전투기 편대를 조종을 하고요.
또 CIA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레데터를 운영하는데 이제 PC방 같이 생긴 데서 하는 거예요. 가까이 방에 PC방에 모니터 앉아가지고, 놓고 뭐 조이스틱 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네. 조종사하고 센서 운영자 2명이 앉아가지고 네. 게임하듯이 하는데 그래서 조이스틱 조종사라고 실제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게요? 네. 일례로 2008년 아프간 동부 난가하르주에서는 100명의 하객이 모여서 화려한 결혼식을 벌이고 있었는데 네. 원래 전통대로 하늘에 축포를 쏘면서 이제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무인 항공기가 그 머리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축포를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원격 조종사가 폭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했던 결혼식은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고 신랑 신부를 비롯해서 하객 대부분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고요. 미국 본토에서 이제 무인 항공기를 통해 바라봤을 때는 어떤 시기라도 뭔가 발사되고 이런 상황은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되기가 쉬운데 사실 뭐 중국도 좀 그렇지만 아프간에서도 기쁜 일이 있으면은 집집마다 총을 두고 중국은 총을 쏘진 않지만요. 폭약 많이 쏘고 그랬잖아요. 폭죽을 많이 쏘죠. 폭죽, 뭐 예. 불꽃놀이 그리고 이런 데서는 이제 또 하늘에 축포를 쏘거든요. 총으로. 근데 이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불행이 생긴 것인데 게다가 로봇인 이 무인항공기는 또 실시간으로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아프간 시민들 사이에서 반미 시위가 자주 일어났었어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반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이제 소위 미군 입장에서는 부차적인 피해, 어쩔 수 없는 피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하지만 가족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잖아요. 원한을 갖게 되고 이런 민간인들이 결국은 탈레반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병사가 되고 그래서 2002년에 10명 내외였던 탈레반이 지금은 5만, 6만 명씩 되는 사병 조직이 된 게 이런 영향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 뭐 아슈라프 뭐 가니 그 대통령이 탈레반 들어오니까 뭐 차량 4대에 돈다발을 막 가득 싣고 뭐 남은 것만 버리고 이렇게 해외로 도망갔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뭐 기사도 봤습니다만. 근데 아프간 정부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 뭐 민심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적대적이지 않겠어요? 바로 아프간 정부, 군, 경찰의 부정부패. 부정부패. 예, 거기다 또 그게 빼놓을 수 없겠네요. 가장 큰 예. 원인 중에 하나라는 이제 시각이 많은데 얼마나 그 부정부패가 심했냐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09년 4월에 이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그 와넛 동쪽 지역에서 야간 매복 전투를 통해서 이 탈레반 13명을 사살하고 소총 10정 그리고 RPG 발사기 그다음에 탄창 30개 등을 이 노획을 했는데 노획 물자를 보고 미군들이 깜놀했대요. 이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미군이 아프간 군대에 지원해준 그런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프간 군에서 탈레반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프간 뭐 정부군은 물론이고 경찰 이런 고위 간부부터 하위 군인까지 조직적으로 돈을 받든 안 받든 하여튼 탈레반의 무기를 빼돌린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았다고 그러고 이 보급품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서 이걸 못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참고로 IMF 국제통화기금의 이제 2019년 자료를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의 1인당 연간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GDP가 513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0만 원도 안 돼요. 정말은. 그 연간이죠, 연간. 예. 조사 대상 188개국 중에 179등. 거의 뭐 꼴찌 수준. 최빈국이네요. 최빈국이에요. 안타깝게도. 최하위 수준인 거고요. 근데 이 전쟁은 계속되면서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피폐해지고 이제 그리고 일자리도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아프간 정부와 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많이 쌓이는 이제 측면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탈레반이 이제 재집권한 다음에 이제 또 엄청 옥죄일 거 아닙니까? 자기들 율법에 따라서 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피해가 우려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불만과 우려도 많지만 그래도 2001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탈레반 하면 앞서서 그 영상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기관총을 양쪽에 뭐 차력쇼.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아니 뭐 잘 뛰어다닌다든가 뭐 요 정도 전투력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뭐 무기도 빵빵하고
그때 예전 뭐 소련과의 전쟁 때부터 그랬다면서요? 네,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가 냉전이 한창일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소련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프간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제 소련에 맞서 싸우는 당시 이슬람 무장 세력인 무자헤딘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심지어 이 사람들을 이제 자유의 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바추카포, 로켓포, 견착식 스팅어 미사일, 대포, 탄약 등 8년간 모두 21억 7천만 파운드 4조 3,400억 원입니다. 그 당시 물가로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사실 재미난 게 아프간 지형이 되게 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프간 험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운송해서 갖다 줄 수단이 없어가지고 파키스탄에서 노새에다가 실어서 이 산맥을 가로질러서 이 무기들을 미군 무기들을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군벌들에게 전달을 했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이제 패퇴를 한 다음에 이 자유의 전사들은 이제 이 무기들을 가지고 다시 미군하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미군이 이때 무자헤딘을 도왔던 게 어마어마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이제 극적인 상황이라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호 출신이자 알카에다의 창설자인 오사마 빈 라덴 9.11 테러의 주역이었던 이 사람 역시 원래는 자유의 전사로 소련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소련이 물러간 다음에 아프간이 이제 힘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지역 민족 종파로 나뉘어서 무장 군벌이 난립해서 7년 동안 내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무자헤딘이 주도권을 장악을 했는데 이제 무자헤딘 정권이 또 폭압적이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또 뭐 처음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 불안정했고 그래서 이 혼란을 수습하겠다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탈레반인데 탈레반은 원래 이슬람 하위 성직자하고 지지자들이 민병대를 결성해서 이제 무장 투쟁에 나섰던데요. 그래서 원래 탈레반이란 말 자체가 학생들이란 뜻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폭압적이고 부패하고 무능했던 무자헤딘을 오히려 이제 몰아내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조직인데 또 뭐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된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급속히 탈레반이 세력을 키우게 되고 1996년에 이제 카불에 입성해서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을 선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탈레반 역시 무자헤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또 극단적인 그 샤리아 이슬람 율법이죠. 통치 등을 하면서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악명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럼 뭐 오사마 빈 라덴, 그 알카에다, 뭐 탈레반, 그 어떻게 보면 돌고 돌아서 결국 뭐 미군이 그 다 키워준 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부메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예. 탈레반이 이제 반미 무장 투쟁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게 대표적인 게 총이잖아요. 총이 뭐겠어요? AK-47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과거에 미국이 CIA가 제공한 거예요. 그 파키스탄을 통해서 무려 40만 정을.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미국은 30여 년 전에 자기들이 제공한 무기를 갖고 싸우는 탈레반과 전쟁을 벌인. 그렇죠. 고장도 안 나는데 이러한 이제 아이러니, 그야말로 부메랑을 맞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탈레반에게는 이제 끊임없이 무기가 지금 제공이 보급이 되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 뭐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무기들이 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 가능한 건 결국 돈이라는 거죠. 탈레반한테 막대한 돈이 있었다. 돈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 4배나 5배나. 유엔의 마약 범죄국이 이제 지난 6월에 공개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프간이 전 세계 아편하고 헤로인의 무려 80%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군요. 나타났어요. 남미 쪽이 아니거든요. 우린 드라마 하도 그쪽으로 봐갖고. 남미 쪽은 코카인입니다. 다른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편과 헤로인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프간이 이제 2019년에 아편의 생산, 소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최대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한 4천억 원 정도에 달았다고 하고요. 우리한테는 뭐 2조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아프간에는 나라 측면에서 보면 21억 달러면 정말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아프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탈레반은 이 돈으로 해서 이 돈으로 이제 미국에 대응할 이제 신형 무기들을 도입을 했는데 그 대상이 뭐 이란, 러시아는 물론이고 이제 중국까지 이제 포함이 됐고 특히 중국의 경우는 비교적 최신형 무기들도 탈레반이 수입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미군이 남기고 간, 뭐 버리고 간지 남기고 간지 그 첨단 무기까지 이제 줍줍했으면 와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요? 맞죠? 이거 엄청난 거 그냥 그 노획도 아니잖아요. 놓고 한 거 그냥 땡기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게 훨씬 더 클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프간 대통령을 장악한 탈레반들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여기 지금 이분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좀 AK-47도 있지만 미군제 총들 M16, M4 카빈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 이제 해외 주둔 미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거고 이제 그걸 다 이제 쓰시는 거죠 지금 노획해서 안 가져가는 바람에. 이거 그 가려진 총들이 진짜 딱 봐도 네. 뭐 레일도 있고 다 그러네요. 네. 오. 그리고 미군용 차량 험비를 타고 순찰을 하는 탈레반 모습이 찍힌 사진도 있고요.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행정부가 아프간 정부군에 넘긴 무기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험비 22,000대, 그다음에 A-29 전투기 23대, 러시아제 Mi-17 헬기 32대, 블랙호크 UH-60 헬기 33대, 그리고 소총, 기관총, 권총 등의 무기 56만 정, 그리고 야간 투시경 헬멧, 통신 장비, 방탄조끼 등 각각 하나하나 봤을 때도 수백만 원씩 하는 고가의 군사 장비 수만 개 해서 총 62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99조 4,360억, 즉 100조 원어치의 장비를 투입을 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멀쩡한 상태로 탈레반에게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또 중요한 거를 탈레반이 건진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 HIID인데요. 이게 휴대용 부처간 신원 확인 장비라는 겁니다. 핸드헬드 인트라 에이전시 아이덴티티 디텍션 에퀴먼트 약인데요. 그러니까 자체 카메라하고 지문 판독 장비로 사람의 홍채, 눈의 홍채, 그다음에 지문, 얼굴 사진 등의 이 생체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또 이 생체 정보를 내장 데이터베이스하고 또는 외장 대형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비교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탈레반이 이걸 활용하면 아프간 내에 미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말씀드린 HIID 장비 하나만 가지고도 무려 22,000명의 생체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우려를 하는 시각이 적지 않죠. 99조어치를 이제 새로 갖게 됐으면 솔직히 아프간에 남지 않습니까? 그 정도 무기면 남으면 뭐 하겠습니까? 팔 거 아니에요 옆에 아니면 어떤 뭐 테러 단체라든가 그렇죠. 그게 또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뭐 주위에 파키스탄과 이란이 있죠. 항상 무기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 정도 세련된 무기는 정말 바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미 일부가 인접국 파키스탄으로 이제 다량 유입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벌써 있고요. 교육이 시작됐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란 쪽에 BBC의 이란 전문 기자인 키안 샤리피의 트위터에 따르면 거의 이란 측 텔레그램 채널에서 입수한 사진 내정이 올라왔는데요. 험비를 포함한 다수의 미군 군용 차량이 테헤란 셈난가르 름사르 고속도로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이란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테헤란이면 거기 수도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들 차량은 아프간 정부군이 이란으로 도피한 것이거나 도망간 거지 지난번에 아니면 탈레반이 이미 이란에 넘긴 것으로 추정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이란과 파키스탄 혹은 그 외의 지역으로 무기는 계속 유출이 될 것이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 이란파는 이란이 탈레반으로부터 미군 장갑 차량과 무인기 헬기를 구매했다라고 보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제가격을 받지 않고 이런 무기들을 이제 본래 가격의 4분의 1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는 아마 이거 당장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은 역설계를 해서 연구소로 옮겨서 역설계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네. 이거 정말 심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국방부는 이제 뭐라고 해명하냐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 제공한 장비에는 최첨단 무기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별 위협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이제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게요. 아프간 정부군이 갖고 있던 무기 중에 비교적 신형 무기로 부각된 게 UH-60 블랙호크, 그다음에 험비, 그다음에 일부 지뢰방어 장갑차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블랙호크 같은 경우도 30년이 넘은 나온 지 30년이 넘은 이런 무기고요. 험비는 사실 굉장히 흔하디 흔한 뭐 장비 중에 하나죠. 그 안에 무슨 특수한 무슨 전자전 관련 장비라든지 뭐가 있다 모를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군이 카불 공항에서 철수하면서 그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 거기 카불 공항에 이제 블랙호크 헬기라든지 아프간 정부군 항공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다 뭐가 부서져 있습니다. 뭐 조종판 그러니까 조종석이 파괴돼 있거나 하다못해 캐노피 그 유리가 부서져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군들이 파괴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탈레반이 수리에 쓸 수 있느냐? 부품을 확보하지 않으면 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군이 아주 심각한 위협은 안 될 것이다 얘기한 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워낙 숫자가 많잖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 흘러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탈레반 이제 버전 2.0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탈레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상황을요. 일단 뭐 주변하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은 이렇게 금방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내부에 뭐 숙청이라던가 그리고 사진들을 보면 아프간 같은 경우도 참 자유로웠던 시대와 정말 암흑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정권을 잡았으면 정치를 잘해서 좀 나라도 좀 차라리 잘 살게 되고 좀 자유롭게 되고 전쟁 안 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싶은데 그게 뭐 어떻게 될지 이 나라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좀. 결국은 미국이 어찌됐든 철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역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이 스스로 지킬 힘과 의지, 이 능력이 없으면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그게 전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화끈한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100조 이거 100조. 근데 일부 이제 요거 아프간 미군 철군 직후에 결국 탈레반이 그렇게 지원된 걸로 일부 보도가 나갔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프간 정부군에 지원한 거죠.